유진 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 소개해드려 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두 분의 만남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 네네. 오늘 뭐 실망시키지 않게 잘했습니다. 뭐 시장 앞에 상황이 뭐 이렇게 썩 스마일한 느낌은 아닌데 뭐 장은 매일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내일도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만만치 않네. 쉽지 않을 네, 거예요. 나삭 선물 지금 빠지는 거 보니까 어제 좀 예고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물론 뭐 언제나 종가를 봐야 되긴 하는데 어제 이제 종가에 보면 미국 시장이 막판에 좀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휩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장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이게 나삭 선물이 보통 한 1.5% 이상 이렇게 뭐 빠지는 경우는 그거를 다시 이제 막판에 메이크업하기는 제 경험상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오늘 그 한두 번이 되기를 바라는데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호석 팀장님? 평소보다 좀 네. 목소리가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약간 어디 뭐 다운된 느낌.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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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런 백신, 거예요? 네. 백신에 아직 오늘 저기 어떤- 모더나 백신에 뭐 네, 이제 영향인가요? 임상 대상자가 됐는데 네. 1차 백신은 오늘 맞았습니다. 처음에. 1차셨구나.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전에 한 5시 정도에 맞았는데 네. 이 맞고 나서 이제 약간 느려지네 말이. 예. 머리가 나빠진 느낌? 아니, 이 부작용 중에 머리 나빠지는 네. 거 있나요? 아니 그럴 리가요. 예, 예. 그럼 나빠져도 되긴 돼요, 제가 이제. 아니 근데 왜요? 개인적으로 네. 괜찮아서 머리가 괜찮아서. 머리가 괜찮아서? 너무 머리가 좋으셔서. 네. 너무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여기까지 좀 말이 하고요. 좀 느린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아유. 제가 약간 좀 네. 한 0.75 배속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영혼이 지금 여기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네. 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이렇게 막 또렷또렷하게 보면 되게 힘든 장이니까 제가 가볍게 오늘 장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뭐 어제 뭐 국채금리 있다가 이호수 팀장도 뭐 매크로 상황 말씀 주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이제 1.5를 터치하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제도 미국 시장도 이제 성장주 좀 빠지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인데, 오늘은 또 우리는 좀 더 중국을 더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전력난이 반영되면서 완전히 지금 뭐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시장이 그냥 완전 그쪽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의 공급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바틀렉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좀 심화됐다. 네, 그러면서 오늘 센티멘트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에 뭐 공장이라도 있다, 그런 종목도 오늘 다 두들겨 팬 겁니다. IT에서도 뭐 혹시 뭐 중국에서 뭐 약간 전기 때문에 전기로 인상되고 중국에서 이제 뭐 공장 셧다운해라라고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스러운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빠진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고 잘 버텼던 코스맥스 같은 종목도 중국에 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오늘 다 모든 주가에 좀 반영됐고. 오늘 이제 사실 외국인 수급 보면 딱 나와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냥 리플레이션 플레이 했습니다. 오늘 은행주 사고, 정유주 사고 뭐 그랬어요. 뭐 그렇게 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판 것들은 전부 다 테크,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 약간 좀 바이오들, 약간 좀 하이 멀티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조금 그 안에서도 이제 사실 조금 애매한. 중간에서 좀 애매하게 보는 게 철강이에요. 지금 철강. 그러니까 철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소 중립 때문에 중국의 어떤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감산을 해서 수혜를 보는데, 또 한편은 이제 헝다 이슈가 터지면서 디맨드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요와 공급의 양쪽 사이드에서 지금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컴플렉이 있어서 지금 철강 주가는 뭔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횡보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 중국에서 감산을 했을 때 수혜받는 그런 섹터들, 정유든지 뭐 화학주들, 뭐 이런 뭐 태양광, 폴리 같은 경우. 근데 태양광도 오늘 사실은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지만 기관 외국인들 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좋아지는 흐름 맞아요. 이제 석탄이 오르고 결국엔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네. 뭐 문제는 폴리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나솔루션의 사업 부분인 큐셀이 옛날에 자회사지만 지금 합병했어요.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아 다시. 빨라졌어요. 네, 그렇죠. 네. 백신의 어떤 그 약간 영향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부작용을 벗어나는 느낌으로. 네. 아무튼 뭐 이러다가 다시 또 부작용 때문에 느려질 수 있습니다. 좀 저희가 양해해 이해하고 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셀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큐셀이 계속 적자예요 올해. 그 이유가 이제 그 원재료 단인 폴리 가격이 급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OCI 주가 오르는 거는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솔루션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가격이 오르면 PVC 가격이 강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오를 수는 있는데 약간 태양광 쪽에서는 그런 거 좀 보셔야 된다. 이제 봤을 때 그냥 태양광이라 해서 OCI 한수를 사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종목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제가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장의 흐름은 전형적으로 그런 흐름이고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재미는 없었어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 뭐냐면 2차 전지예요. 2차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계속 흐름이 좋았거든요. 엄청 좋았는데 오늘 조정을 받긴 받아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가 좀 저는 2차 전지 섹터와 리오프닝. 요게 오늘 좀 흐름이 오전에는 약했다가 특히 2차 전지는 굉장히 약했다가 오후에는 동박 중심 SKC랑 그다음에 일진 머트리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왔고 에코프로 비행 같이 양극재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 오후에는 좀 매수세가 있었다. 네. 그런 흐름에서 2차 전지는 굉장히 성장 섹터고 이제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해서 성장주라 그러면 무조건 다 이제 우리가 셀하지만 약간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이제 파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 그럼 아직 장이 네. 끝나진 않은 것 같다.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시장 자체로 보면은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고 질문 주시는 거면 저는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요. 단언컨대. 제가 보는 약세장의 어떤 기준 중에 가장 메인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도망갈 데가 없는 장은 무조건 모든 게 캐시로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2차 전지가 주도주의 어떤 자리를 내주진 않았다. 오늘은 물론 이제 석탄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했지만 2차 전지가 아직은 그렇게 막 지금은 물러나진 않았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챌린징하고 터프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좀 장기 성장성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와 2차 전지의 어떤 그런 회사, 섹터 둘 다 성장 섹터인데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뭐가 다를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규제가 있는지 여부. 규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 아니지만 규제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관련된 거는 뭔가가 지금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그 끌고 가는 힘이 되게 무서운 힘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글로벌 정책. 무서운 힘? 무서운 힘이다.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 모멘텀. 사주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음양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럼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투자할 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이 일했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다양한 앵글로. 네. 벌써 까먹은 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는 표정이시네요. 만약에 옛날에 저랬으면은 이제 좀 집에 가기 힘든 거죠. 큰일 나나요? 일 끝나고 큰일은 안 납니다. 저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나 말로만. 서로 그래? 좀 말씀이 말씀 좀 다르신데요? 다르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일단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 제가 저기 박애주의자여서 폭력 자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네. 다만 늦게 네. 퇴근할 뿐. 때리지만 않았죠. 평일은 그냥 자유롭게. 네. 일단 저희 평일, 다시 네. 시험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아니 주말에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댓글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그죠? 아니요, 그냥 아무튼, 제가 돌아가기로. 인터넷 플랫폼은 네. 성장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30% 성장하고 있는데 탑라인 그로스가 이제 매출이 근데 내년에도 30% 성장할까? 이제 우리가 커머스는 30% 성장하고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는 50%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부분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 이렇게 지금 그로스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30% 성장할까요? 이런 부분이 챌린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작년에 한 50% 성장하고 올해 한 40% 성장했어, 그죠? 내년에도 이미 카카오도 5조고 네이버도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덩치가 이미 매출로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20% 이상 성장을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거를 챌린징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차 전지는 성장의 어떤 약간의 아주 굴곡은 있겠지만 방향성 그다음에 탑라인의 어떤 그 성장의 어떤 숫자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국의 어떤 정부 정책, 그다음에 배터리 셀 회사들 우리가 가장 윗단의 셀을 본다면 OEM에 납품하기 전에 그 셀에 이제 음극재랑 양극재를 납품하잖아요. 전해질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셀이 어느 정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에 이제 뭐 LG화학은 뭐 300기가, 뭐 SK이노베이션 200기가, 지금 SDI는 50기가인데 뭐 150기가 이렇게 2025년, 30년까지의 어떤 이제 청사진이 있어요. 이게 매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리즈너블한 거죠. 지금 이제 자동차의 어떤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면 올해 뭐 5%, 내년에 뭐 이렇게 뭐 10%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자동차 배터리의 셀의 캐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재의 캐파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폭증하는 거에 맞춰서 캐파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뭐 2025년에 뭐 25뭐 이렇게 25만 톤, 그다음에 이제 SKC가 25만 톤, 네. 그다음 동박으로 넘어가면 SKC가 25만 톤, 그다음에 이제 뭐죠 일진머티가 11만 톤, 그다음에 뭐 요렇게 이제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극재도 네. 똑같은 거고. 네, 에코프로의 BM도 뭐 25만 톤 간다 그러고 25년도에 그다음에 뭐 LNF도 뭐 한 20만 톤 간다. 그러니까 요렇게 캐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탑라인을 매출을 2023년, 24년, 25년을 지금 숫자로 우리가 굉장히 약간은 보이는 가시성이 거죠. 가시성이 훨씬 높다. 비주얼리티가 예측이 굉장히 높은 가능하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땡기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보면 지금 양극재 가격이 톤당 얼마고 동박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 톤당 한 15,000불, 16,000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0만 톤이 되면 얼마다? 그럼 1.5조다. 그러면 지금 OPM이 미드 싱글인데 한 2023년 되면 하이 싱글 갈 거야. 이미 에코프로 BM은 하이 싱글을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25년에 에코프로 BM의 탑라인과 영업이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극재와 2차 전지는 약간의 우리가 사실 밸류에이션이 챌린징하지만 굉장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시성이 확보돼서 주가가 뛴 거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오른 건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도 엮였고 우리 저기 이호수 팀장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뭐 무형자산의 어떤 가치도 저는 반영이 돼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진행되다가 네. 올해 이제 정부 규제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예상치 않았던 과연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정리 간단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얘기하기가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플레이션은 와요. 예, 저는 단호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뭐 서플라이 이 어떤 이 공급망의 어떤 이런 문제, 이 트러블은 분명히 해결은 됩니다. 해결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낮았던 어떤 이 금리가 약간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의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기술의 발전 이런 걸로 낮은 가격들을 뭐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술 진보는 계속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와 내가 이제 에코리 마켓 떠나야지. 나 이제 주식은 안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산에 가서 그냥 도끼 들고 나무 패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해지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말보다 인플레이션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부를 늘릴까. 주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냥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가치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안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대공원 같은 경우는 문제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저는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뭐 굉장히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을 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도 깊게 논의 중일 거고요. 근데 지금 시장과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너무 소통을 해버리면 이제 마켓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서서히 좀 소통을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이제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종목을 뭐 찍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인플레이션 오니까 나 에코리 마켓 떠나서 나 그냥 예금 넣어야지. 예금이 넣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런 상황에서 ASP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떤 섹터들이죠? 전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전가라고 표현하셨고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업셀링이 가능한 거, 가격을 올려도 살 만한 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걸까요? 뭐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치를 사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업종마다 좀 있는데 보세요. 특정하게 좀 이렇게 곤란하시군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갈 거잖아요. 우리가 네. 해외여행 갑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항공사들 국적기를 타야겠죠, 그죠? LCC들은 이제 뭐 괌 정도밖에 안 가니까 그쵸. 내가 갑자기 뉴욕에 가고 싶어요. 맨하탄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항공사, 코리안 에어가 있고 아시아나가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코로나 때 합쳐졌잖아요, 그죠? 지금 네. 아직은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자회사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영국을 갔을 때, 영국에 여러 번 갔을 때 이제 대한항공을 검색을 해요. 같은 시간대 한 200만 원 후반 나와요. 예. 런던까지. 네. 예, 200만 원 후반. 근데 같은 시간. 정말 한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아시아나를 검색하니까 10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그럼 저는 굉장히 아시아나 서비스 대한항공은 라면을 주는데 아시아나는 안 줬던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아주 70만 원짜리 라면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은 뭔가 이제 위스키가 조금 더 발렌타인 13년산인데 아시아나는 뭐 이렇게 약간 조니 워커 좀 약간 낮은 그린 라벨 뭐 이런 게 그런 선택 정도. 그 대부분 이제 아시아나로 갈 수 있는 우리 선택지가 넓은데 통폐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컨솔리데이션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어떤 전략이 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공정위 심사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안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티켓 프라이스가 올라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 왜 근데 티켓 프라이스 올라가면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괜찮지만 경쟁이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게 됐을 때 가격 전가가 가능한 이런 종목 섹터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의 역할은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죠. 눈여겨보면 네. 될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그냥 국정감사 때 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이렇게 기업 결합 심사를 했어.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정말 소비자한테 가격을 진짜 폭리를 취하지 않는지 지나치게. 적정하게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항공사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원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항공사가 많은 적자를 엄청 누적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경영 정상화 필요하다. 네. 이런 정도의 어떤 가격 거기서 원하는 가격과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 그다음에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접점에서 티켓 프라이스를 맞춰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 되네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공급이 이제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이제 통폐합이 되는 구조 조정이 돼 있으면 네네. 좋은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런 게 좋으니까 그 두 가지 같이 고려해서 네. 좋은 종목들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주식이 대안이다.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주식시장 떠나지 말아라. 인플레이션만으로는 가지 마. 이렇게 어,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가시는 건 자기 자유인데 그 팔아가지고 뭐 예금해 놓고 특히 뭐 채권은 뺄게요. 또 채권은 하시는 분 많으니까 저희. 네.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주식은 떠나지 않는 걸로 네. 하고 또 이어가 볼까요? 오늘 네네. 보신 내용들. 오늘 네. 장도 어렵고 뭐 저도 이제 그렇긴 한데 왜 근데 한국 코스피가 제가 이제 코스피에 굉장히 오래 몸담고 이제 매니저로서 운영하면서 왜 코스피는 자꾸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될 수밖에 없나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계속 개선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짜 여전히 후진적인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올해 연초에 시장 되게 좋게 보고 한국 증시 뚜껑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해소된다고 봤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해소 안 되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여러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호석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절대 말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예. 이호석 팀장 같이 매크로는 뭐 에코노미스트는 상관없겠지만 상관 있을 수도 있고 뭐 같은 그룹사이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희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예, 모회사 자회사가 시장에 중복 상장되어 있을 때, 네. 네. 그러면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일정 비율로 디스카운트 돼야 된다. 라는 게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두 번 계산된다는 거지. 네. 이게 아무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증시에만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왜 있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시장에만? 왜?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기업 매니지먼트가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려고 그렇군요.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도 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래서 지주회사 제가 별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거 좀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주회사 투자는 매우 좀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제 더블 카운트 디스카운트 얘기하려면 분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분할은 뭐 다 아시겠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주주가 이제 존속회사, 신설회사로 두 개로 분할되잖아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인데 이제 물적 분할은 이제 주주가 이제 어떤 존속회사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 사업 부분 너무 잘 되니까 나 자회사 만들래.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밑으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이 이제 아주 좋은 스타벅스를 갖고 있어요. 스타벅스 이제 주주예요. 네. 스타벅스 주주. 네. 스타벅스가 돈을 지금 많이 버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예, 중국 요새 근데 중국에서 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주가가 안 좋은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 사업부가 잘 되니까 중국 사업부를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는 자회사가 없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네.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뭐 껍데기만 남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원하지 않게 이승희 아나운서님이 원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 예, 요게 이제 물적 분할입니다. 근데 웃긴 게 아니라 더 문제는 요 회사를 또 상장을 시키는다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둘 다 상장돼 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근데 가능하냐면 요게 이 물적 분할이 사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지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굉장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찬성하면 의결돼요. 3분의 1은요. 30% 정도만 갖고 있으면 찬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주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 물적 분할을 찬성하는 매니지먼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이게 통과된다. 이 통과 안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네. 예,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이제 잘 이제 보시면은 실제 최근 사례. 네, 실제 최근 사례 그 뭐 이 IR 담당자나 뭐 회사에서 뭐 저한테 항의 전화 올 수 있는데 저 뭐 전화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네, 멋있- 알겠습니다. 아니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배는 게 없는 지금 네, 전화 네, 백신네임으로 메일 네. 주십시오. 메일. 백신네임으로 네, 가시죠. 네, 메일로. SK 케미칼인데 이제 SK 케미칼은 이제 사실은 뭐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된 이후로 주가 흐름이 부진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한 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받는 거는 맞았고 SK 케미칼 작년에 퍼포먼스 좋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한 군데서 이제 SK 케미칼한테 요구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포맥스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 바이오 사이언스 팔아가지고 좀 배당 좀 해달라. 네. 근데 이제 SK 케미칼은 바로 며칠 후에 진짜 며칠 후에 요거 나오고서 갑자기 물적 분할해요. 굉장히 조그만 유틸리티 뭐 그 관련 회사를. 그러니까 대개 보면 SK 케미칼의 자산의 작은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데 시기가 약간 애매한 거지. 네. 그날 주가 10% 빠집니다 하루에. 네. 뭐 할 말은 있겠죠. 이 뭐 물적 분할해서 이 회사 키우겠다. 근데 이날 외국인이 300억을 팔아요 하루에. 네. 그만큼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주가 빠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냐 막 이러는 거죠. 그 저도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막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봤어요. SK 그룹 괜찮아요? 그런가 SK? 네,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만도인데 이 만도는 보세요. 우리 만도를 이제 자동차 회사로 사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 맞지만 뭐 파워트레인도 만들고 샤시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이게 6월 달에 네, 진짜 얼마 안 된 얼마 안 얘기네요.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이다스 사업부를 물적 분할합니다. 물적 분할. 네. 사실은 시장에서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전혀 물론 뭐 내부자들은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좀 매니지먼트끼리 모여서 얘기하나 봐. 야, 니도 해. 이러나 봐. 그럼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야, 하니까 좋더라. 야, 나도 막 이러지. 그러나 봐. 왜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 이거 왜 할까요? 물적 분할.
글쎄요. 그죠?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여기 네. 있지 않고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앉아 그런 거죠. 있겠죠. 그냥 꼼수인 거죠. 지분은 희석되고 싶지 않고 돈은 이제 필요하고. 네. 차라리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유상증자를 해라. 그냥 인적 분할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든 아예 그냥 기존 주주들을 설득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ADAS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우리 증자 한번 할게요. 증자 발표하고 한번 두들겨 맞더라도 그러면 우리 회사 증자해서 또 우리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죄송한데 이 돈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만도 지금 우리 3조인데 내 6조, 7조, 한 10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팔 사람 팔고 예, 남을 사람 남고 남아서 증자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돈 더 태워가지고 지분 더 늘리고 주주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하지. 무적 분할은 근데 ADAS 사업을 이제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죠? 이제 할 게 없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주가 당연히 박살납니다 그대로. 네. 예. 예. 그렇게 됐고 뭐 SK 이노베이션 뭐 최근에 뭐 정유 때문에 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 터무니없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시총 20조 초반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예, 굳이 이제 배터리 물적 분할한 거죠. 물론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합니다, 물적 분할. 예.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죠. 아, SK 뭐 ESG 경영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냥 물적 분할해서 나중에 잘 성장시킬게 회사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LG화학은 올해 주가인데 사실은 물적 분할한 LG화학은 작년에 나온 건데. LG화학 주가가 왜 CATL이나 이런 셀라사들 못 가냐.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애매하다. 밸류에이션이 뭐 이런 네. 거고. 자, 이제 조선주 이제 한국조선해양 좀 얘기하면 한국조선해양은 밑에 이제 왜 생긴 회사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이제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합병하기 위해 생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이제 폐지시키고 한국조선해양을 만들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나중에 증자할 때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수혈을 시켜주려고 네. 만든 중간 지주회사 격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는 취지는 이해했죠. 아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디폴트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인수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100% 이제 비상장 자회사가 됐는데 이제 뭐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현대중공업을 갑자기 상장을 시킵니다. 네. 보시면 상장한 뒤에 좀 전 현대중공업 상장하니까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주가가 이제 박살나는 거죠. 네. 예. 그럼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은 뭐냐? 글쎄요. 예. 그리고 다른 FNF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냥 깔끔하게 자기네들 지배구조 뭐 개선하겠다고 인적 분할 해가지고 그냥 사업 회사를 주주들이 올곧이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인적 분할한 뒤에 주가가 지금 뭐 거의 뭐 더블업이 났죠. 예.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떨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많이 이제 봐야 되는데 유통이 많이 좀 지루하신가 봐요. 아니요, 잘 듣고 네. 있는데요. 엄청 집중할 때 표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웃는다고 좀 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20분만님께서 타기형 네. 그만해 개미들 다 도망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은 안 돼. 역시 한국은 안 되고 미국 가자 차라리. 미국은 주주를 잘 위해 주는 것 같으니.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뭐 그렇게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옵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좋은 소리 뭐 이렇게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회사 관계자들이 좀 이런 거 매니지먼트들이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들이 우리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를 해야 변화가 오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네. 만약에 뭐 오늘 들으신 분들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그런 게 있었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모르고 당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아야죠. 그러니까 매니저먼트들이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네, 분할하면.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없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 어떤 주가를 안 좋게 배드 이펙을 안 좋은 영향을 줬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2달 전에 평균 주가로 주식을 사줘야 돼요. 매니지먼트가 회사가 네,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이런 분할을 했을 때 그다음에 기존 주주들이 신설법인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하고 그다음에 주식 대표 소송이라는 걸 했을 때 회사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주가 대표 소송을 해요. 뭔가 너 이런 이벤트가
분할한 이벤트가 우리의 이익을 침탈했어. 주가를 빠지게 만들었어. 야, 이거 소송 걸 거야. 저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소송을 거는 주체가 되는 주주는 네.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 한 주만 가지고 아니야. 있어도? 그건 아니야. 0.5%. 아, 0.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분할은 0.5%. 뭐 3%가 기준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중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했네. 아무튼, 아니, 네. 궁금해서. 그래서 네. 이런 소송을 할 때 보면 한국은요 주주가 입증을 책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빠진 거를 주주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물적 분할했는데 야, 주가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빠졌어라는 거를 주주가 모든 걸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슬프다. 네, 미국은요 네. 만약에 주주가 대표소송을 걸면 회사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아니야. 이건 아닌데? 라고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주주들이. 주주들이 걸면 회사가 이것 때문에 10%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이유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회사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네. 쉽게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엄청 중요한데 이사회가 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이사회가 다 있는데 이런 이사회는 사실은 한국은요 회사에만 충실해요. 회사의 어떤 그 경영진들한테. 근데 이제 미국은 주주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있어서 주주가 만약에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주주가 이사회를 고소할 수 있어요. 연방 대법원에. 네, 엄청나게 그런 어떤 강한 법이 있고 자회사가 이제 보면 미국이 이제 더블 카운팅이라는 개념이 미국 자회사는 상장 비율 0.5, 영국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안 세봤는데 엄청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구글이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대신 알파벳이 돼 있고.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하나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말 글쎄요. 현대중공업 이번에 IPO 상장해서 성공했죠. 0.6배 PBR 0.6배 엄청 싸게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들어간 주주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는데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은 뭐 엄청 깨진 거고. 이 보세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을 30% 들고 있어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네. 네.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또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트리플 디스카운터 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지주 입장에서는. 네, 이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현대사무중공업을 또 내년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한국조선해양은 뭐가 남는지, 네,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떤 회사는 키우고 어떤 회사는 버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시장한테 그런 해석을 자꾸 주면 안 돼요. 모든 상장 회사들을 다 성심성의껏 이 회사가 경영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오너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업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정말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어떤 기업들은 오너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예. 이거 보시면은 봐요. 그 소위 말하는 정몽준이가 오너가 거의 한 현대중공업 지주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자회사의 어떤 임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회사 대표가 자회사 대표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자회사잖아요. LG 엔솔이. 근데 LG 엔솔이 정말 이게 일을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대표한테 지주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 주주예요. 만약에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 LG화학 주주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한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잘 안 하면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이게 다중대표 소송제인데 이건 미국에 있습니다. 유럽에. 왜 있어야 우리가 이게 개선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네. 오케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쓸데없이 분할을 안 해요. 회사를. 기업의 어떤 이 거버넌스, 이 지분 구조 이런 거를 클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회사 쪼개고 더블 카운팅 이슈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회사 대표들이 그럼 엄청 벌벌 떱니다. 만약에 물적 분할에 어떤 자회사가 분이 됐어. 물적 분할된 회사.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가 됐어요. 완전히 난 받고 막 엄청 좋아. 막 연봉도 오르고 최고인데
일을 잘 못하면 지주회사 주주가 소송 거는 거야. 야, 너 주주가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주주가. 네. LG화학의 주주가 전데 야, 너 당신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소송 걸 수 있어요. 이게 다중대표 소송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니까 예, 이거는 예, 예니까 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소송을 걸 수 있다. 네. 근데 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엄청 있다고 위협이 되는 보시는 거예요. 거죠? 그럼요. 예, 소송. 그러니까 어떤 네. 경우에 그러니까 잘 못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우리 내 지주회사의 어떤 주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기업의 어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회사들은 분할을 잘 안 합니다. 분할하는 순간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예, 기본적으로. 예, 아까 이제 2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주 대표 소송할 때 회사의 입증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주가 그걸 어떻게 우리 다 본업이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가 또 자료 잘 주겠습니까? 소송 걸었는데 회사가 뭐 IR 팀이 친절하게 커피 마시면서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뭐 필요하죠? 우리 잘 사업 보고서 막 영어로 주고 그럴 거예요. 있잖아 IR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달라 그랬을 때 그냥 막 영문으로 된 거 그냥 많이 줍니다. 그냥 예, 번역을 알아서 하라고. 네.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네.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가 이제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사회. 네. 보면은 네. 이제 은행들 이런 거 보면은 이사회 뭐 이렇게 뭐 증권회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각자 이사회가 그러니까 경영진만 이제 그 선관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주에 대해서도 선관이랑 충실 의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물적 분할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쉽게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 물적 분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피곤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하면 회사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중대표 소송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계류되고 있어요. 이미 법안을 올리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래요? 네.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와,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국회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수수에 그냥 그만 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약간 투기와 혼용하는 분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뭐 정치권이든 뭐든 소위 말하는 매니지먼트단에서 뭐 주식 투자하면은 그냥 약간 뭐 그냥 완전 투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지만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려돼야 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오는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여기서 한번 뭘까요? 우리 너무 투자 투기. 그러니까 투기는 약간 그냥 개인적인 그냥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운에 기대는 운에 기대는 투자는 정확한 분석하에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고 가치를 믿고 꾸준히 맞아요. 네. 정말 정확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한자를 보면 투자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라틴어로 보면 이제 옷을 옛날에 이제 여왕들이 약간 옷을 입혀주는 그런 개념.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돈을. 네. 네, 그런 개념이고 이제 보면은 투기는 이제 보면 한자 그대로 이 기회거든요. 기회만 엿보는 거.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래서 영어로 specu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스펙. 네. 스펙의 speculation을 보면 앞에가 이 SPC 스펙이 보는 거예요. 이 본다. 네.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거야. 뭐. 고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고민. 네. 근데 물론 이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스페큘레이트 안에도 생각한다는 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거 원래는 옛날엔 그랬던 거죠. 누구한테 돈을 맡기는 거야. 엄청난 고민을 해서. 예. 그게 투자고 그래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있는 건데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는 투자다. 예. 그런 어떤 문화가 많이 형성되면 네. 사실 이런 제도들도 빨리 도입되고 매니지먼트가 좀 이사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소액주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회사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 당장 뭐 주가 빠져가지고 내 돈 다 날아가는데 뭐 불가피한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좀 시장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네. 시장이 좋고 안 좋고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과정이고요. 언제나 오르는 자산은 없거든요. 예, 잠깐 쉬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뭐 지금 뭐 너도나도 뭐 중국의 전력난을 얘기하면서 뭐 서플라이 체인 다 무너졌다 뭐 정말 그러는데 지나친 비관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낙관해가지고 너무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이럴 때 비관하실 필요도 없고 적절한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하다. 저는 통제 가능하다고 봐요. 뭐 물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더 촉발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각국의 정부들 이게 약간 정부 정책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약간은 좀 뭐 기본적으로 튜닝 정도가 좀 가능하다 그러면 네. 뭐 이건 충분히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매크로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고 인플레이션 적정하게 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좋은 섹터와 종목을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절대 주식시장을 아직 떠날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까지 해주셨네요. 근데 말씀하신 개선 방향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뭐 저희가 뭐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법을 만드는 분들을 뽑긴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또 언젠가는 저희도 시장 분위기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네.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부 슬슬 마무리 좀 할까 싶은데 우리 네. 팀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널리스트가 이걸 목 힘을 줘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주제고 쉽지 않죠. 네. 어떤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타기사님 웃긴 줄만 아는데 진지하고 멋있다. 감동적이라고 감동적이다.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약간 감사합니다. 감동 받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 해주신 좀 분도 있고. 웃긴 캐릭터긴 한데 오늘 좀 진지했네요. 여러분 네. 감동받으셨으면 탁튜브 그래서 탁튜브 시작하셨네요. 아니요.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네.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김탁 이사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막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네.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같이 이런 주식 얘기를 해보자. 네. 주로 이제 라이브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네, 라이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인포맥스 라이브 네. 시간 좀 피해 주시는. 그럼요. 예. 좀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제 할 주말에 생각이고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네. 와,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스 팀장님. 이렇게 매일 제가 매일 매일 자주 아침에 아침마다 노하우 좀 매일 알려주세요. 아침에. 아침에 잠도 덜 깨는 어떨 상황에서 때는 얼굴도 좀 뭐 하다가 졸 때도 있어. 그 얼굴 안 붓나요? 그 아직 얼굴 안 얼굴 부은데 막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대단하죠. 전날 술 먹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은 힘들 것 같고요. 아침에 네. 힘들죠. 술을 많이 드시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귀한 이야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진짜 감동적이다라는 말씀 또 용기 내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무기배이네요. 많아서 저도 되게 뭔가 그 정도 감동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건 갑자기 아니고 호흡이 그냥, 딸렸어요. 네. 네. 아니 좀 감동받았다고 할 네, 걸 네. 그랬나? 아무튼 저도 감동받으면서 들었고 또 앞으로 자주 뵐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저도 기쁜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부 좀 혹시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혹시나 이제 제가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을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주가가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 움직였다고 꼭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현재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좀 고민을 좀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뭐 그 순간에 당장은 주가에 안 좋은 이벤트를 줬지만 네. 또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프라이싱 하고 있는 부분도 이미 있을 수도 어차피 있고요. 반영된 거죠 지금. 네, 그거는 뭐 다 반영되고 다 반영된지 풀리 반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본인이 모르지만.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좀 오해하실까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부 이 시간은요 유진 자산운용의 김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